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활용해서 1970년대 정치 상황을 풍자한 희곡입니다. 그럼 1970년대 정치 상황은 어떠냐? 그냥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독재 정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작품을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작품으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이 우의라는 것과 우화라는 어떤 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우의, 우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건데, 여기서 우의는 좀 다른 말로 알레고리,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쓸 때 알레고리란 말도 쓰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알레고리가 나오면 이거는 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이랑 우화는 뭐냐? 일단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우자가 들어있죠. 여기서 우자는 뭐 그 맡기다 또는 뭐 위탁하다, 어떤 기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기대어서 표현하는 문학, 표현하는 기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둘의 차이점을 볼 때 이 둘은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위는 표현 방법 을 우위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표현 방법이냐?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어떤 기대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 뭐 A가 있고 뭐 B 이렇게 있으면 이 대상을 다른 대상 뭐 소문자 A 뭐 소문자 B 이렇게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빗대어서 어떤 표현하는 좀 그 대상을 어떤 풍자하고자 하는 또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자, 이런 방법을 우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고전 소설 중에 사시남정기, 자, 이 사시남정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자, 이 사시남정기 보면 유할림이란 인물과 남자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사씨라는 부인과 그다음에 교씨라는 첩,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 자, 이 사시남정기는 이 교씨, 첩인 교씨가 사씨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유할림 집안 전체 재산을 이렇게 강탈하는, 자, 그런 이야기인데, 네, 자, 이 소설에 김만중의 소설이죠. 김만중은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 이 유할림을 좀 우유부단한 어떤 숙종에 빗대었고, 사실을 본 왕비였던 인현왕후에 빗대었고, 그 다음에 이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어떤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장희빈에 빗대어서 이 김만중은 숙종에게 우리 현숙한 어떤 그 뭐랄까, 현숙한 아내인 인현왕후를 이게 더 중용해야 된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면 안 된다. 자, 이런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풍자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내친 이런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 사시남정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시남정기를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다 이쪽이죠.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 그런데 숙종을 유할림, 인현왕후를 사씨, 장희빈을 교씨, 이렇게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드러내는, 자, 이런 방식을 우리는 우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화는 뭐냐? 바로 이 우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이가 표현 방법이라면 우화는 소설의 종류입니다. 소설의 종류로서 우의적인 기법으로
쓰여진 소설, 이 바로 우화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화는 여러분들 우화를 떠올려 보면 뭐 토끼전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 가전체에 보면 공방전, 이런 거 죽선생전, 이런 것들이 보통 우화라고 하잖아요. 파수꾼 같은 경우는 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통 우화를 보면 그 인물이 동식물이거나 또는 사물로 드러납니다. 자, 그냥 인물이 동식물이나 뭐 사물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우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그 우화도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건데 그 대상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화 또는 우화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우의는 표현 기법이고, 그런 우의적인 표현에 의해서 쓰인 소설을 우리는 우화다 또는 우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우화는 인물이 동식물이나 사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사시남전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자, 사시남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댄 대상이 다른 사람이잖아. 동식물이나 사물이 아니고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거를 우화라고, 우화소설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우화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우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화가 동식물이나 사물을 인물로 드러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우화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이 우의의 기법으로 사용된 모든 소설은 다 우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파수꾼이라는 이 희곡도 여기에는 동식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인물관계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죠. 저 인물관계도에 나오나 있는 것처럼 촌장, 파수꾼, 마을 사람들, 자, 이렇게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이 극은 우화가 되는 거죠. 왜? 촌장, 파수꾼, 마을 사람들이 각각이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데 그 대상들을 이런 마을 사람들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우화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이게 이제 우이랑 우화를 한번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고 작품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먼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수꾼은 우의 또는 우화 소설이라고 했죠. 그러면 각각의 인물들이 실제로 대응되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 존재해야겠죠. 자, 그럴 때 촌장은 독재자를 드러냅니다. 자, 독재자를 촌장으로 드러냈고요. 자, 그다음 파수꾼 가와 나는 권력의 하수인. 으로써 지금 파수꾼 가와 나는 독재자가 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도움을 주는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민중인데 이 독재자나 파수꾼에 의해 속고 있는 우매한 민중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를 좀 다른 용어로 기만한다라고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파수꾼 가와나는 마을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자, 반면에 파수꾼 다, 자, 다는 실제 이리떼의 정체를 알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물론 아직 이 극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지식인 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촌장은 어떤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를 회유를 하고요. 반면에 파수꾼 다는 이 촌장에게 굴복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럴 때 이 둘의 관계는 여기가 바로 갈등 관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극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갈등의 문학이거든요. 즉 어떻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 자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우리 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막루라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상징적인 소재가 있다면 바로 막루입니다. 그래서 이 막루의 의미를 하나 역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이 이루어지는 배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있고요. 자, 이 마을은 철책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 막루로 통하는 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루 위에서 파수꾼 가가 이리떼의 존재를 관찰을 하고 이리떼가 몰려오면 이리떼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파수꾼 나나 다가 북을 칩니다. 그러면 그 북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가 온다는 걸 알고 집으로 다 숨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리떼의 존재, 즉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위에 있는, 이렇게 막루 위에 있는 파수꾼 가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 가는 황야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황야에 대한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을을 유지시키는, 맞죠? 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조가 위에서 소리를 듣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래에도 아래, 그러니까 막루 아래에 있는 요 파수꾼들도 황야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황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막루 위에 있는 이 파수꾼 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막루는 수직적으로는 막루 위와 아래를 분할합니다. 맞죠? 위와 아래가 명확하게 이렇게 역할과 그 다음에 어떤 권력 관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 막루는 수평적으로는 바로 마을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막루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운반인밖에 없습니다. 아, 선생님이 위에 마을 인물 관계도에서 운반인을 지금 뺐는데, 자, 여기 운반인도 좀 넣읍시다. 운반인은 식량을 운반하면서 막루와 마을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촌장을 제외한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반인은 어떤 막루에 대한 정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존재로서 여기서는 언론을 의미합니다. 우의적으로.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막루는 마을과 소통이 소통할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이다 라는 것도 단절된 공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막루라는 거는 정보를,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금 통제하는, 여기서 지금 선생님 오타가 났네요. 독재가 아니고 통제입니다. 자,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요거는 조금 우리 상징적 의미로 파놉티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파놉티콘. 이게 감옥의 구조인데 감옥에 있는 우리 감시하는 간수들은 이 감방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지만 감방에 갇힌 죄수들은
이 간수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구조, 즉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구조, 정보가 독점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파놉티콘이라고 합니다. 그 파놉티콘과 매우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게 우리 파수꾼에서 망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파놉티콘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소설은 우리 동물농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작가의 소설인 1987이라는 빅브라더가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는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우리 파수꾼을 공부하기 전에 조금 미리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자, 다음 시간에는 파수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